1000년 전에는 유럽에는 대부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1000년을 지나서 1100년, 1200년, 1300년 되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로마네스크 시기 또는 고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시대의 미술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걷기입니다. 예, 좀 이거 과장을 한 건데요. 걷기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순례의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례자들이 가장 많이 그 당시에 갔던 곳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곳입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곳입니다. 자기 마을에서부터 어디까지? 산티아고, 스페인에 있는 그곳까지 걸어서 가게 됩니다.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씩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거고요. 기독교인으로서 참회와 용서의 시간을 일생에 한 번 가지려고 이 길을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따라서 뭐가 만들어져요?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때 도시가 20km, 30km마다 만들어지거든요. 왜 20km, 30km마다 만들어지는지 아시겠어요? 우연인데 저희 신랑이 지금 산티아고 가고 있어요. 지금 포르토에 있어요. 큰 잘못을 했나요? 아니야. 그런데 20, 30km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양이어서 그 묵을 때가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말씀드리면 정확한 얘기입니다. 많이 걸으면 40km, 100리도 걷지만 평균 20km에서 30km를 걷게 됩니다. 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20km, 30km마다 도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벌판만 있다가 이 사람들이 다니면 길이 생기고 그 길 따라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도시들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도시에 활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저렇게 뭐예요? 고어텍스와 이런 기능성 옷을 입고 걷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진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장죽 하나 들면서 먹을 거는 등에다 지고 이렇게 걸었던 겁니다. 이 순례자들의 모습들이 계속 생기면서 유럽의 모습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당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하나의 풍경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스페인에 있던 대부분의 지역이 누구의 지배에 있었냐면은 이슬람의 지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까지 올라가고요. 732년 경우에는 프랑스 파리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뚜르까지 이슬람들이 공격해 올라갑니다. 그걸 결국 샤를 마르텔이라는 유능한 장군이 그걸 이제 무찌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이슬람 세력이 북진은 하지 못합니다만 대부분 어느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조금씩 밀어내는 역사가 또 유럽의 역사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가 순례길이 한참 유행할 때는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의 일종의 버퍼존이라고 할까요? DMZ를 따라 걷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순한 순례 이전에 상당한 정치적인 목적, 이 지역, 새롭게 이슬람한테 뺏었던 이 땅들에 대한 어떤 지배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게 순례의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였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산티아고에 모셔진 성인은 야고보 성인입니다.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하는 이 성인을 산티아고에 가면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 성인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추앙됐던 거는 이분이 이슬람과 싸울 때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이슬람들을 무찔렀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오기 때문에 이 야고보 성인은 마타모로스라고 해갖고 이슬람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성인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알고 가서 보시게 되면 순례길들이 좀 더 풍부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유럽 여행을 가게 된다면 중세 미술을 좀 제대로 다시 느껴보고 싶은데 그럴 때 좀 여행 팁 같은 거를 좀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도시들이 만들어진 때가 거의 중세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어딜 가시면 돼요? 가장 맛있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가장 값싸고 좋은 숙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종소리 때문에 깨야 돼요. 그때 일어나셔서 성당에 가서 한번 산책을 하시면 새로운 유럽에 대한 이해가 생기실 겁니다. 고딕 미술 하면 어떤 것이 좀 떠오르십니까?
조금은 딱딱한 격식 있는 이런 게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예,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딕하면 드는 생각인데요. 사실 조금 고딕 미술을 보고 나시면 그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아까 같이 빛을 이용한 최고의 미술을 끄집어낸 게 고딕 미술이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 고딕 미술의 진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성당입니다. 첫 번째 프랑스 고딕 성당을 제가 이곳에서 만났는데요. 아미앙 성당입니다. 제가 전 런던에서 공부했는데 런던에서 그 당시 기차를 타고 파리에 갈 때 바로 이 아미앙에 들려서 이 성당을 봤죠. 좀 무겁고 칙칙해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중세 기독교 성당의 매력은 어디에 있어요? 아, 네. 예, 그렇습니다. 저 천정의 높이가 42m입니다. 와, 진짜. 예, 말하자면 뭐 한 13, 14층짜리 되는 건물이 내부가 완전히 통으로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폭은 좁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향승감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천장이 더 밝죠. 하늘에 닿아 있는 천장 쪽으로 창이 다 열려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보이는 이러한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돌입니다. 그리고 이 돌들이 실질적으로 저런 뼈대처럼 힘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철골 기둥으로 만든 게 아니라 돌로 다 만들고 기둥이 힘을 실제로 받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 빈 공간은 다 뭐로 만들었어요? 창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수록 창이 커져요? 위로 갈수록 창이 커져서 그야말로 천정이 가장 밝은 실제로 고딕 미술의 정수인 고딕 성당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밝고 명랑한 빛의 세계에 흠뻑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멋있고 좋은 힙한 공간을 가서 보시면 인테리어 중에 노출 컨셉 있는 거 아세요? 예, 천정 같은 거 다 드러내고 벽도 있는 거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중세 고딕 성당은 노출 컨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장식이나 이런 거 없이 순수하게 있는 재료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고딕 성당이 높아질 수 있었던 거는 건물 바깥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도 힘을 기둥들이나 이런 곳이 받고요. 바깥에서도 다양한 기둥들이 솟아나서 힘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런 기둥들이 바깥쪽으로 있어서 밖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지만 가서 보시면 재밌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은 기둥을 조금 위쪽에다 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균열이 생겨갖고 아래쪽에다 하나 더 댔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둥만 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어디 정확하게 힘을 받는 곳에다가 정확하게 기둥을 대야 이 건물이 몇백 년이 지나도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중세 미술에서 우리가 조금 어렵고 알고는 쉽지만 좀 낯섰던 그 부분을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성당, 샹트 샤펠레 성당인데요. 당연히 이 샹트 샤펠레 성당도 어디가 중요해요?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와. 대단한 곳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셔서 샹트 샤펠레를 안 보고 오시면 아무것도 안 보고 오십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시면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간 사람이 더 마음이 안도가 됩니다. 갔다 온 사람들은 땅을 치죠. 저런 거 좋구나. 이것도 모자이크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중세 초기에는 모자이크가 중요하지만 중세 후반으로 오면은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유리 창이 미술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전통적으로 유리 공예를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유리를 만듭니다. 저 지금 아저씨 분처럼 이렇게 빨대에다가 유리를 녹여서 넣은 다음에 그거를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굳거나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엄청나야 되죠. 그렇게 해서 유리가 나오면 그 유리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걸 잘라갖고 이어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게 되고요. 굉장히 힘든 거지만 합니다. 미술은. 혹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가서 성경 지식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1100개가 넘는 성경의 에피소드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짚어가서 보시면 중세인의 눈으로 샹트 샤펠레 성당을 마음대로 감상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한 시간이 막 몇십 년씩 걸리게 됩니다. 예, 이게 여러 명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붙여서 왕실 후원 성당이라서 이렇게 호화롭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아주 국력이 솟아오르던 프랑스 루이 9세가 이 성당을 지으라고 했기 때문이고요.
이 성당을 지은 이유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성물을 안치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물하면 잘 익숙하지가 않죠. 믿거나 말거나 여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썼던 그 가시 면류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땐 400억이었으면 그 면류관을 살 때 1000억을 드립니다. 그렇게 귀했고 그걸 꼭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성당을 지은 겁니다. 그럼 어디 갔을까요, 면류관? 네, 프랑스 혁명 때 없어졌어요. 고딕 성당은 아주 명확한 목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변해 나가는데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변하냐면 더 높게, 더 밝게, 그리고 기술적으로 더 완벽하게 넘어갑니다. 꼭 올림픽 정신을 실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와, 멋있다. 와, 멋있다. 멋있죠. 그런데요, 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유럽 갔다 오시면 다 똑같이 생겼다고. 맞아, 진짜. 다 똑같이 생겨 맨날 저 성당이 이 성당 저 성당 똑같습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막 가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김효준 씨, 네.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건물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저희는 의미- 말이 안 되지만 그분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조금만 알고 보면 그 개성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봐도 잘생긴 거가 있고 좀 못생긴 것도 있죠. 기둥이 앞에 두 개가 종탑입니다. 약간 이게 짓다 보니까 짝이 안 맞는 아미앙 성당이 높낮이가 안 맞죠. 그리고 파리에 있어서 있는 건물이 가장 단아합니다. 예, 그래서 생긴 건 똑같지만 약간 개성들이 다 있어서 보는 맛이 있습니다. 이 성당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높아집니다. 처음에 랑 성당 같은 게 24m였다가 아미앙 성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2m로 올라갑니다. 대단하죠. 아까 봤던 뼈대같이 생긴 기둥 같은 것들이 등장하거나 플라잉 버트레스에서 바깥쪽에 있는 구조물들이 더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높아지게 되게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성당이 파리 근교에 있는데요. 내부 높이가 48m까지 갑니다. 그 당시 건축 기술로서는 맥시멈이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완성하지 못하고요. 균열이 가면서부터 여기서 멈춰버렸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보조 보강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까지 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노력이 뭐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좀 어떨 때 보면 좀 뜬금없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좀 중세를 생각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천루가 뭐죠? 초고층 건물을 우리가 마천루라고 그러죠.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해서 마천루라고 그러고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해서 하늘을 긁듯이 하늘에 닿듯이 올라가는 건물을 마천루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을 때 세계 대공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건물을 짓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경제가 거품에 있을 때 높은 건물을 짓게 되고 실제로 그래서 이 건물을 거의 완성할 때 되면 건물이 쓸모가 없어서 한동안 고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천루의 저주 또는 초고층 건물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첫 번째 벌어졌고요. 공교롭게도 이 부르주 칼리파가 지어질 때도 이 두바이가 국가 파산이 일어나 도시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걸 뭐라고 하죠? 법칙이 되는데 실제로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연구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자가 저한테 연락을 하면 이게 역사적인 사례가 최근 100년에 있는 게 아니라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 얘기할 텐데 제가 그런 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연락을 안 하네요. 중세 성당도 사실은 하느님을 위해서 지은 성당이고 신에게 바치는 성당이지만 자꾸 높아지는 이유는 인간들의 경쟁이었습니다. 옆에 건물에서 25m 지면 나는 27m, 옆에서 27m 지면 나는 35m. 이게 인간들에 대한 경쟁의 의식인 거죠.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오죠. 바벨탑입니다. 이게 신에게 드리는 영광이지만 인간에 대한 어떤 헛된 경쟁 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중세에 이런 대성당의 시대가 온 다음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옵니다. 소위 14세기 대위기라고 하는데요. 1330년대부터 금융이 붕괴됩니다. 그러고 나서 중세 유럽의 최고의 위기가 오게 되죠. 블랙데스라고 하는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게 됩니다. 바로 그 위기를 뚫고 가는 게 서양 문화의 저력이고 르네상스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아마비 백신을 발견하신 조너스 소크 박사가 겪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연구벌레였던 것 같아요. 진짜 맨날 연구실에서 연구만 했는데 답이 안 나왔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고딕 성당에 가서 그 안을 거니다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뭐예요? 모든 문제가 입체적으로 바뀌면서 답이 팍팍팍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험 때문에 이 조너스 소쿠 박사는 자기 이름을 딴 연구소를 지을 때 뭘 중시했냐면 고딕 성당만큼 뭘 높이자? 천장을 높이자 해갖고 높은 천장을 가진 연구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은 쟁쟁한 상을 받게 되고요. 노벨상도 뭐 몇 개씩 받은 그런 아주 훌륭한 연구소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이분이 어느 성당을 갔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데 가셨더라고요. 이탈리아에 있는 아시시에 있는 샌프란치스코 성당을 가셨더라고요. 저 정도 가면 없던 영감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성당, 지금 교황의 이름이 프란체스코 성인의 이름을 딴 프란체스코 교황이신데요. 프란체스코의 진짜 성인이 여기에 묻혀 계십니다. 내부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모자이크가 아니라 새로운 미술, 프레스코라는 벽화가 칠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높이입니다. 이 높이가 연구벌레인 조너스 소쿠 박사님의 생각을 하늘과 연결시켜준, 영감을 준 소스일 텐데요. 재미있는 거는 이 높이가 19m인데 우리 한국에 19m짜리 높이의 고딕 성당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저 보니까 19m보다 약간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18.2m인가 그렇지만 혹시 기회가 되시고 고딕 성당에 대한 이해가 생기셨으면 혹시 명동 성당에 갔을 때 또 압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갑자기 빵 터질지. 스켈리그 마이클이 중세의 이야기고 중세의 무대인 것 같지만 도리어 뭐가 되고 있어요? 네, 우리의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세가 우리의 미래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엉뚱한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5차 산업은 어떻게 될까? 6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데 계속 발전만 할까요? 인류의 역사는 정속기호가 있는 게 아니라 후진기호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이 만화 같은 상상이지만 중세의 문화가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오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찌 마법같이 오지 않을까요? 요즘에 익선동이 좀 많이 떴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데 익선동이 뜬 이유가 그 각 길과 거리에 요즘에 뜨는 것들을 보면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데가 익선동, 경리단길, 삼청동길, 신사동 가로수길 길과 거리로 다 떴거든요. 사람들이 요즘에 왜 이렇게 다 골목길이 있는 핫플레이스로 갈까요? 과거에는 실내 쇼핑몰 같은 데가 핫플레이스였다가 운치가 그리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 동네가 지금 용산구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효창공원하고 남영역 딱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직 오래된 밥집도 많고 시장도 아직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전거 타고 좀 골목골목 가서 이제 좀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저 지금 산 지 한 2년 넘었는데 어떤 날은 역으로 가는 길을 지름길을 발견할 때도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적도 있었고 그런 좀 운치 같은 게 확실히 골목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골목길이 우리에게 주는 정감이 확실히 있죠. 네, 맞아요. 골목길과 쇼핑몰의 복도와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하늘이 있냐 없냐 이 차이예요. 가장 큰 차이가. 복도도 밝지만은 거기 형광등 불빛이 있는 데고 골목길은 햇빛이 있거나 달빛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익선동 같은 데는 몇 발자국만 걸어도 새로운 가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맞아. 변화도 많고 조금만 가면은 골목에 갈림길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새로운 풍경들이 계속 연출되죠. 그러니까 베니스 같은 도시가 관광도시로 유명한 이유가 결국에는 베니스가 단위 면적당 골목길에 갈림길이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경험을 해도 체험이 훨씬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100명이 가면 100명이 다 다른 경험을 하고 오는 도시가 베니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젊은이들이 그런 거리에 가면은 다른 이성을 만날 기회도 많아지고 본능적으로 사람이 많이 붐비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 골목길에 대해서 크게 가치를 두지 못했던 이유는 그냥 일상의 지천에 깔려있던 데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당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항상 그랬잖아요. 그러다 지금 아파트로 다 이사를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가면은 골목길 없이 복도만 있고 주로 다 다른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일주일간 온라인에서 3번 이상 물건을 구입하신 분 있나요? 여러분 중에? 주일에? 좀 많죠. 저는 어저께 한 3개 넘게 구매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옷 같은 게 한국에 많은 게 잘 없어요. 그래갖고 해외 직구 사이트를 많이 이용해서 되게 많이 애용하는 편이에요. 진짜 짜증나네요, 진짜.
또 다른 분들은 또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죠? 네. 사실 이게 길거리에 이런 가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현재 이 도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물건을 많이 사니까 길거리 실제로 물건 파는 가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식당밖에 없어요. 맞아. 제가 길을 걸으면서 가게들이 다양하게 배치가 돼 있고 풍경이 바뀌어야지만 사람이 걷게 된다고 했는데 길거리에 가게가 많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점점 안 걷게 되는 거거든요. 식당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거의 사라질 거예요. 그냥 배달의 민족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 배달시켜 먹으면은 굳이 내가 비싼 임대료를 내고 1층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가격대가 아까 얘기하신 네. 대로 지역마다 너무 물가가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청담동에 살고 있는데요. 부자다, 부자야. 저희 회사가 청담동에 있는데 여기는 최소 배달 금액이 네. 15,000원부터. 맞아요. 진짜? 네. 근데 저희가 식대가 12,000원이거든요. 원래 10,000원이었다가. 그래서 혼자는 절대 못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네, 같이 멤버랑 같이 시켜 먹거나 그래야지. 이제 아니면은 시켜 먹을 수가 없게 돼요, 혼자. 네. 점점 이 추세로 가는 거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홍대 앞에서 맨날 시켜 먹던 중국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국집 짜장면 값이 거의 딴 데 한 절반 값, 3,500원 정도 했어요. 중국성이라고. 너무 옛날 얘기예요. 아, 예. 그게 옛날. 네. 그거 너무 싸가지고 맨날 거기서 시켜 먹는데 진짜 배달도 무지하게 빨려요. 전화하면 3분 만에 와요. 사발면보다 빨리 먹을 수 있어요. 가격이 싼 이유는 지하실에 부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6개월 시켜 먹고 지겨워서 이제 아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전화해가지고 딴 데 시켜 먹었더니 중국 그릇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가게가 배달만 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전화번호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몇 년 지나면은 어저께 시켜 먹은 김치볶음밥이랑 오늘 시키는 알리오 올리오가 같은 부엌에서 만들어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질수록 사실은 이 도시가 삭막하고 거기 길거리엔 편의점만 남아있는 그런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어떤 주거 환경들이 이런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지하철을 타면은 항상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너무나 퍼블릭한 공간 안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힙합 가수 하면 어떤 아이템들이 떠오르나요? 힙합. 금리빨. 그렇죠. 금리도 있고. 네. 그 목걸이도 막 큰 거. 네, 그쵸. 큰 바지. 큰 옷. 큰 옷. 그리고 후드티 같은 것도 많이 맞아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슬럼가에서 자라난 사람들이고 거기서 나온 음악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자기만의 사적인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프라이빗한 공간을 갖기 위해서는 모자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후드 모자를. 후드티를 뒤집어 쓰면 요만한 내 방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와. 다 자기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보통 집보다 차를 먼저 사잖아요. 맞아. 그 차는 사실은 이 사회에서 가장 손쉽고 싸게 내 방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차를 사면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딱 차를 샀어요. 기름 넣잖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먼저 사면 하는 거는 선텐지를 바릅니다. 그 이유가 선텐지를 발라야지 내 방이 더 프라이빗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 80년대 때 선텐이 금지될 때는 커튼도 달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태에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에게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나만의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집에 방이 3개인데 하나는 침실이고 하나는 뭐 창고 겸 옷방이고 하나를 과감히 테이블만 놨어요. 그래서 거기만 벽지를 좀 색깔 벽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다른 힘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차나 뭐 술을 마실 때보다 거기에 있으면 좀 다른 이야기를 좀 깊은 이야기를 또는 미래 좀 지향적인 좀 더 큰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너무 신기하리만큼 아파트에 있는 기분이 안 드는 공간이어서 너무 좋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그러니까 해요. 공간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거울과 비슷해요. 자기를 반사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 케렌시아라고 그래서 그런 거 만들잖아요. 자기만의 케렌시아라는 거가 투우사들이 보통 투우 가기 전에 자기만의 조그마한 방이거든요. 이렇게 나를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필요해요. 요즘 학생들의 핫플레이스는 코인 노래방입니다. 진짜요? 네. 그러니까
한 1,000원 내면은 2, 30분 정도를 자기 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학원에서 학원을 떠돌잖아요, 계속. 그 사이에 잠깐 짬이 나는 시간에 내 프라이빗한 공간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죠. PC방 가는 것도 사실은 아이들이 몇천 원짜리 용돈으로 자기 또래들끼리만 모일 수 있는 방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애들 보면은요, 학원에 5분 봤는데도 문자가 날라와요. 너무너무 감시 속에 사는 거예요. 중2병이라고 하는 병은 사실 어른이 만든 병이에요. 그러니까 저 핀란드의 착한 애들도 대한민국에서 6개월만 키우면 다 중2병에 걸리죠. 진짜요? 네. 정말로? 그런 감시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인격이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 사회에서. 혼자라도 있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점점 공간을 소유한다는 건 힘들어져요. 내가 프라이빗한 공간을 받으려면 공간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근데 그런 거를 가장 손 씻고 싸게 이 사회, 현대 도시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저는 2초 텐트를 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렇게 접해 있어도 딱 던지면 2초 만에 탁 펴지는 게 있어요. 원터치. 그래서 한강 시민공원 같은 잔디밭에 가서 2초 텐트 딱 피면은 그 드래곤볼의 캡슐 주택 마냥 딱 내 집에 하나 맞아, 나와요. 맞아. 근데 이 텐트라고 하는 거가 다른 건축물의 공간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텐트 공간이 특별한 이유는 천정이 둥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돔 공간이잖아요. 성당과 비슷한 거예요. 성당 안에 돔 공간. 우리가 동그랗게 돼 있는데 안쪽에 그 놓여지게 되면은 내가 안긴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 사람이 앉을 때도 동그랗게 앉고. 사실은 그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가장 손쉬운 게 2초 텐트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던지. 그러면 한 지붕에 살기 전에 그런 동그랗게 쌓여져 있는 돔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산을 쓰면 되는 거예요. 우산이라는 공간이 돔 공간이거든요. 특히나 비가 내리면은 좌우로 쫙 비가 내리니까 모여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공간 안에 2명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도 뽑고 싶으실 때는 비 오는 날 우산을 안 들고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간으로 그렇게 사람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간에 숨은 권력들의 그 코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꼭대기층이 제일 높은 권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루프탑 카페 같은 것들이 인기잖아요. 현대 도시 안에서 가장 손쉽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고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루프탑 카페입니다. 높이 관점에서 보면은 제일 높은 데가 결국에는 제일 권력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잘 못 보고 나만 딴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에서 부장님한테 껴안은 다음에 깨지고 나서 그다음에 옥상 올라가서 담배 피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 방이 꼭대기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층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옥상 정원이라는 거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제일 꼭대기층이거든요. 네. 오, 권력자. 이런 권력자. 뷰가 되게 좋고 그런 건 다 좋은데 이제 다만 좀 단점이 뭘 놓고 왔을 때 물건을 다시 찾으러 가는 게 되게 마음이 안 내켜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놓고 가자 이럴 때가 많고 가장 좀 안 좋은 거는 좀 급할 때 있잖아요. 배변 네. 활동이 급할 때 제가 예전에 15층에서 한 4년을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5층까지는 버티는데 15층부터는 이게 몸이 배어서 그때부터 위기가 닥쳐와요. 그런 걸 지금 계속 적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우리가 높은 층에 올라갈수록 더 권력자라고 그랬잖아요. 회장님 방도 제일 꼭대기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사람, 상관을 높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관음증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게 성도착증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다 관음증 환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맨날 보면은 극장 가잖아요. 극장이 관음증의 대표적인 공간이에요. 어두운 데 숨어서 딴 사람 밝은 데는 사람 훔쳐보는 거. 홈페이지 들어가 보는 것도 다 관음증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카페에 가면 주로 어디에 앉으시나요? 창가. 좀 창가죠, 창가. 그렇죠. 저는 구석에 창가. 앉아요. 구석대 있는. 저도 창문 쪽. 창가. 그게 구석에 앉는 사람들은 이게 가려져 있잖아요, 벽에.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늑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관음증인 거죠. 나를 은폐하고서 창가도 관음증의 대표적인 장소예요. 그래요? 네, 딴 사람 훔쳐보기 때문에. 어차피 피플워칭 되게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유리창 너머라는 데가 투명한 것 같지만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여요. 안쪽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스툴 자리고요.
창가 스툴 자리. 맞아. 거기도 좋아. 그게 그냥 창가 자리보다도 더 좋은 이유는 그냥 창가는 앉아 있게 되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내가 행인을 보려면 고개를 돌려서 봐야 돼요. 맞아. 스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내가 지나가는 행인의 옆모습을 훔쳐보는 거야. 가는지. 저는 우리 제일 모두가 심한 거 다 아니에요? 그래서 스툴 자리는 보면은 올라가서 딴 사람 옆에서 계속 훔쳐보고 또 의자가 높잖아요. 시선도 높아요. 서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스툴 자리가 더 권력을 느끼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페에 가서 앉을 때 그때 되게 중요한 그런 원리들이 그 안에 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직사각형 테이블이 있잖아요. 네. 어디가 제일 상석이에요? 직사각형 테이블에서. 새로 저기 석진이 자리가 석진이 자리. 왜냐면 보통 이거는 이렇게 되면 회의 테이블 사무실에서 보통 회의실 같은 데 보면은 양쪽으로 한 10명 쫙 있고 회장님이 그 가운데 앉아요. 네, 맞아요. 그럼 사원들은 다 고개 돌려야지 회장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회장님은 고개만 되면 옆모습을 다 보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저쪽 좁은 쪽이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석진이 자리가 근데 보통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기 안 앉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력을 그런 거 싫으시면은 원형 테이블에 가시면 돼요. 원형 테이블에 앉으면은 이게 누가 우두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그 아더왕 보면은 원탁의 기사라고 하잖아요. 기사들끼리 암투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서열이 없게끔 만들려고 동그란데 우리가 보통 보는 유엔 테이블도 동그랗고 국가끼리 회의할 때는 대부분 다 동그랗게 앉던지 아니면은 긴 쪽에 앉아서 가운데 서로 마주보게 앉는 남북 회담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지금 저 네모난 테이블에 석진 씨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핵 인싸야.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친해지고 싶다. 그럼 내가 어디에 앉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1번. 1번? 1번. 1번 아니면 3번 비슷한 짤 아닌가요? 뭐가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보면은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1번. 오른쪽. 네,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너무 멀어서 대화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쪽 모서리에 앉을 때 제일 좋아요. 모서리에 앉으면은 시야에는 들어오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대화가 돼요. 그게 한 45cm 정도 적당한 거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1번이 3번과는 다른 건 뭐냐면 왼쪽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모든 대부분의 얼굴들이 오른쪽 얼굴보다 왼쪽 얼굴이 더 잘생겼어요. 저도 왼쪽이 더 오른쪽보다 왼쪽이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나도 나도. 그렇죠. 미술관 같은 데 가서 초상화를 한번 보세요. 초상화들 보면은 대부분 다 왼쪽 얼굴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 자리가 1등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만든 그런 거리가 있어요. 공간의 근접학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끼리 아주 가까운 사이는 45cm 안에 들어오는 사이래요. 엄마와 아이, 연인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그보다 좀 약간 어느 정도는 가깝지만은 거리는 두고 싶다. 1m 정도. 그다음에 비즈니스적 미팅을 할 때는 뭐 3m 60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적절한 그런 공간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 타면 불편한 거예요. 들어가면은 다 45cm 이내에 막 모르는 사람들 들어와 있잖아요. 맞아. 소파 배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1인용 벤치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놓는 배치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거실의 소파 배치를 보면은 서너 명이 앉는 긴 소파를 맞아. 한쪽 벽에다 놓고 건너편 쪽에 텔레비전을 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안에서 가족들끼리의 관계가 결정이 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인용 소파가 이렇게 되는 것들은 사실은 서로 얼굴을 볼 일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더 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부분 다 그런 소파 한쪽으로만 놓고 텔레비 보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텔레비만 보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가족 관계를 만들려면은 사이드 체어를 놓는 게 좋은 거예요. 아까 우리 테이블에서 봤다시피 45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옆자리, 모서리에 앉는 관계 같은 것들을 놔줬을 때 가족들끼리 훨씬 더 사람들에게 관계를 좀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는 거죠. 브라이언 씨는 인테리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 놀러 왔을 때 저는 이제 하우스 파티나 약간 디너 파티 같은 거 되게 즐기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조명 같은 경우도 LED 절대 안 써요. 사실 LED가 뭐 전기세 아끼고 뭐 이런 거 좋은데 분위기는 되게 막 독서실, 병원 같은 분위기 나서 아늑한 공간처럼 안 느끼니까 맞아요. 저는 아예 할로겐으로 아예 디머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밤에는 집에 딱 왔을 때
아예 밝게 하면은 정신적으로 너무 이렇게 딱 잠 깨는 기분 나니까 저는 아예 어둡게 해서 캔들 같은 거, 틸라이트 캔들 다 저는 네. 매니저가 와서 미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캔들 많이 트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 말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많이 틀고 또 저는 이제는 그 시즌마다 그냥 쿠션 하나 뭐 만약에 겨울에는 빨간색, 주황색 톤으로 갔으면은 봄, 여름엔 파란색, 시원한 색깔들, 초록색, 자연 색깔로 바꾸고 나무도 만약에 겨울에는 뭐 포이세치아 같은 크리스마스에 자주 보는 꽃들 놓고 봄 되면은 그거를 이제 툴립으로 바꾸고 겨울 되면은 난으로 바꾸고 요거를 큰 돈을 쓰지 않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거 그럼 진짜 분위기 확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우리 집에서만 모여요. 편하니까. 그래서 예. 그 특히 조명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조명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다운라이트를 사실은 좀 줄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위로 천정으로 빛을 때려가지고 반사시키는 우리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가면은 광원이 안 보이게끔 디자인이 돼 있어요. 맞아. 그게 눈에 직접 들어오는 광원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 아까 촛불 같은 아주 약한 불들만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반사를 시켜가지고 은은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파장의 그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LED 파장과 백열구의 파장과 촛불의 파장이 달라요. 그게 훨씬 더 촛불이 그 온도 때문에 이렇게 파장도 좀 길면서 우리한테 편안한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도 살짝만 바꾸면 조명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 다 발코니가 우리 있잖아요. 근데 그 발코니를 확장을 하는 집들이 많아요. 근데 혹시 발코니를 확장을 안 한 그런 집이 있다면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커튼을 꼭 거실 쪽에 달지 마시고요. 바깥쪽 유리창에 다세요. 왜냐면 우리나라 아파트는 해가 진 7시 이후에는 당연히 커튼 다 쳐야 되거든요. 건너편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커튼을 치는 순간 그 발코니 1.5m의 면적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튼을 바깥에다 다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치더라도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발코니에다가 꼭 조명을 따로 다세요. 보통 그런 발코니에 달려진 조명은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밝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를 밝게 해서 거실에 불을 끄고 그 발코니 쪽에 불만 켜요. 그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 거실이. 그리고 거기다 화분을 놓으면 그냥 온실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과 커튼의 위치만 바꿔도 우리의 인테리어를 훨씬 더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경험해본 공간 중에서 되게 괜찮은 창의적인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그 MIT의 인피니티 코리도어라는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MIT 캠퍼스는 둘로 나눠져 있어서 서쪽 부분에는 기숙사가 있고요. 동쪽에는 학교 교실이 있어요. 걔네들이 하나의 건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럼 저 몇백 미터 되는 그 거리를 따라서 1층의 복도가 모든 다른 다양한 과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걸어가면은 제가 건축가 학생이지만은 재료공학과가 요즘 무슨 연구하는지, 수학과가 무슨 연구하는지, 조선공학과가 요즘 뭐 연구하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실험실도 볼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재료공학과가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분자 구조를 찍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게 건축 공간으로 적용도 되고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런 거가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전공자들이 그곳에서 다 부닥치면서 생각들이 이렇게 창의적인 영감들을 받는 거죠. 그래서 MIT의 20번 빌딩이라고 하는 거기는 다 넘버가 매겨져 있거든요. 거기는 노벨상을 배출한 사람이 9명이나 됩니다. 2차 대전 중에 아주 임시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넘버가 매겨져 있는데 뭐 226 써 있어요. 그러면 뭐 2층에 있는 사무실인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3층에 있는 사무실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죠, 막 배치가. 근데 그게 특징이 뭐냐면은 연구실 번호가 제각각으로 되니까 방 찾아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신약 개발에 성공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쓸데없는 잡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부서 애들하고 잡담하고 그다음에 뭐 청소부랑 떠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공간이 또 제가 경험해온 건 뭐냐면은 하버드 대학의 건축대학 스튜디오가 진짜 괜찮은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독특하게 계단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어가지고 4층이 쭉 한 방에 다 연결돼서 보이죠. 그러니까 학기가 딱 시작을 하면은 텅 비어 있어요, 교실들이. 한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애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모형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막 전시를 해요. 그러면 자극을 받는 거야.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집에 가려고 그러다가도 누가 계속 다 밤새고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저희가 한 스튜디오가 한 12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저 방에서 한 40개 정도의 스튜디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7학기를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요. 3년 반을 석사 과정이. 그럼 7학기 동안에 한 학기에 40개씩을 보니까 4, 7이 28에서 280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실제로 자기가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험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있었던 기숙사방이 되게 독특해요. 예전에 호텔방을 개조해서 그냥 기숙사로 넘긴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배치도를 보면은 이게 독특한 게 복도를 딱 들어가면 왼쪽에 2명이 쓰는 방이 하나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앞에는 저렇게 화장실이 있어요. 샤워하는 데.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사는 방이 거기 있었어요. 제가 다른 친구랑 같이 쓰고 그다음에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은 거기에 다른 또 고참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박사 과정에 있어서 한 6년 넘게 이 학교를 다닌 제일 고참인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왼쪽 2명의 학생들은 거의 얼굴을 볼 일이 없어요. 그냥 뭐 화장실에 뭐 대변 금지 이런 거 메모나 남겨놓는 정도의 사이에 얼굴을 만날 일이 별로 없는. 근데 그 안쪽에 있는 친구가 제일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 방에 못 들어가지만 그 박사과정 친구는 제 방과 저희 룸메이트 방을 거쳐서 들어가잖아요. 저는 프라이빗한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서열을 나누자면은 제일 오른쪽 방이 제일 권력자, 2번째가 맨 왼쪽 방, 그 다음에 제가 제일 후진 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회장님들 방 이런 데는 비서실을 거쳐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들어가기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 배치 같은 것들이 그 학교의 어떤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MIT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5명이 사는 방인데도 그 안에서 다 공통적인 거는 다 5명이 아시안이었어요. 중국에, 홍콩에, 뭐 싱가포르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만들어요. 얘들은 하버드 대학교 학부 1학년 학생들은 다 하버드 야디에 있는 기숙사에 다 방을 배치를 받는데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짝을 지어주는 애랑 둘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컨비네이션이 자기네들의 뭐 거의 한 100년 가까운 노하우에 의해서 나온 거래요. 그래서 자기를 설명하는 거를 몇십 가지를 적어요. 뭐 나 음악은 뭘 좋아하고 생활 시간대는 어떻게 돼 있고 막 뭐 쫙 쓰고 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생길 만하게 컨비네이션을 만들어요. 근데 특이한 거가 하버드대 출신 중에서 그 알고라고 미국 부통령 하시던 분 있죠. 불편한 진실 찍으신 그분. 그 부통령 알고하고 타미리 존스라는 헐리우드 영화배우 스타가 있는데 둘이 같은 룸메이트였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원의원 귀한 집 아들이었고 한 명은 미식축구하고 연극에만 관심이 있는 두 애를 섞어가지고 같은 방에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인 거예요. 나를 자극 줄 수 있는 다양성을 어떻게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